그래서 인류의 흑 역사 가운데 과연 어떤 게 가장 흑 역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질문을 듣자마자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너무나 그 답이 뻔해서 떠올랐다가 이걸 해야 되나 했었는데 바로 히틀러거든요. 처음에 떠올랐던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제 죽이고 괴롭히고 해왔지만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이 현대에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을 아주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서양의 문명에서 나타났으며 이 독일 민족 전체는 도대체 무엇에 쓰였던 것일까? 네. 일단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요. 이 전쟁이 좀 특별했던 것은 이 히틀러는 독일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그 목표하에 각 민족마다 어떤 서열이 있어서 제거돼야 될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 서열 안에는 특히 이제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그 없어져야 될 대표적 민족이었고 그래서 점령지에서의 그 가혹행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대인이 무려 600만 명이 이제 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주 큰 전투가 있을 때조차 하루에 10만 명이 죽으면 이건 엄청난 사실 비극이에요. 실제 1차 세계대전 때 하루에 최악의 사상자가 나온 게 10만 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피가 강을 이루고 눈에 보이는 땅 전체가 시체로 뒤덮였다는 끔찍한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 60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우리가 웬만한 감각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유대인만 죽인 건 아니고 사실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죠 주로. 슬라브 전체를 다 우크라이나 지역이 곡창지대거든요. 곡창지대의 저 곡식은 독일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곡식이기 때문에 최종적 목표는 슬라브인을 다 죽이고 그 자리에 독일인이 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히틀러가 추구했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련의 점령지의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많이 죽여요. 얼마나 빨리빨리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차를 옮길 수 있는지 열차 아까 시각표를 다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여서 그 시각표를 디자인하고 가장 빠르게 이들을 죽이고 소각하기 위해서 지방이 많은 여성을 시체들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남자를 까는 게 더 빠르다. 이것 여기 수많은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순조로울뿐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때 죽은 민간인이 다 추정치지만 결국 2천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오는데 거의 당시에 우리 조선을 다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행동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했어야만 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랐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려고 그래요. 일단 먼저 히틀러라는 개인을 한번 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우선 히틀러라는 사람의 개인을 보자면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히틀러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관이었어요. 세관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는 해요. 폭력을 막 저지르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히틀러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하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고 근데 어린 시절 히틀러는 공부도 못하고 문제아였고 학교에서는 본인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 했다 그래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 있지만 화가를 만드는 그 아카데미에서 2번이나 이제 거부하게 되는데 그 이후 스틸러의 삶은 그냥 무의도식하게 돼요. 허풍이나 치면서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난 미래의 화가야 하면서 심지어는 중간에 이제 영장이 나오는데 군대 가라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지만 또 오스트리아를 떠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제법 있는데 그 유산을 24세에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24세까지 오스트리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4살이 되자 돈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떠나죠.
그러니까 사실 군 문제 때문에 떠난 거죠. 지금까지에서는 전혀 삶의 변화가 앞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갔으면 히틀러는 정말 역사의 이름은커녕 그냥 찌질한 사람의 하나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히틀러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이 히틀러에게 기회를 줘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 전쟁은 독일 민족주의를 내건 전쟁이거든요. 독일 민족, 슬라브 민족, 민족과 민족이 충돌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히틀러는 이 전쟁을 정말 반겼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군대 안 가지고 도망다녔잖아요. 본인이 자원 입대를 해요. 독일의 자원 입대를. 독일 사람도 아닌데 독일 군대에 정의감에 불탔고 정의감에 불타서 자원 입대를 하게 돼요. 당시 히틀러는 연락병이었대요. 총알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 전방과 후방을 직접 오가면서 그 전력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연락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여 1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는 천십자 훈장을 2급, 1급에서 각각 2번을 받아요.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난 독일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겠죠.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학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네. 이 혼란이 사실은 히틀러에게 기회가 돼요. 이 찌질했던 히틀러지만 군대에서는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줬잖아요. 군인이었던 히틀러에게 하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히틀러를 노동자 사회당에 투입을 하는데 뿌락치로 보낸 거예요. 아, 예. 가서 이제 동태를 파악하고 거기 갔던 히틀러가 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 막 떠들 거 아니에요. 뭐 정치는 이래야 된다, 뭐 노동자는 이래야 된다. 원래는 조용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떠든 거예요. 열변을 토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뿌락지로 들어가서 관찰만 하려고 하다가 못 참고. 도대체 말이야 이런 엉터리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지금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되게 말을 잘하네. 그래서 곧 여기서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때 주모가 받아서 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 와봐 또 딴 데 가서 또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대중선동가. 그렇죠. 대중선동가가 돼가는 거죠. 사실 히틀러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잘한 건 이거 하나예요.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너무나 천부적이었고 이거 하나만큼은 히틀러가 가진 능력이었던 거죠.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들고서 그냥 읽는 거죠. 중간중간 읽으니까 다 재미가 없고 다 딴 생각하다가 끝나면은 와 박수치고 이런 상황인데 한두 장 종이만 가져갔고 여기에다 이렇게 키워드만 몇 개만 가지고 쓰고 키워드에 줄쳐놓고 이것만 들고 2시간 정도 떠들 수 있었대요. 그냥. 일단 이 연설을 분석한 사람들 말로는 핵심은 단순할 것. 그렇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한 개, 2개고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 분노의 대상을 정해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저번 시간에도 작가님께 말씀하셨던 혐오의 감정을 입혀주면 돼요. 이게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 뭔가 불평감을 주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지적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 정권의 저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있었는데 지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뒤에서 다 농간을 쳐가지고 우리 국민과 군대를 분열시키고 히틀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2개의 사건이 있는데 전쟁에 진 이후에 협정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협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땅을 뺏기고 그다음뿐만 아니라 엄청난 배상금을 이제 물라고. 근데 그 배상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어요. 당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독일은 붕괴된 상태라서 돈을 뭐 주기는커녕 지금 이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너희 줄 때까지 우리가 너희 땅을 점령할 거야.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너희 배상금 줄 때까지 우리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독일 국민이 정말 완전히 막 치는 거죠. 야, 이걸 독일 군인이 그냥 막고 있냐? 싸워야지. 우리 정부는 뭐 하나?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이제 히틀러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킬 절호의 시점이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계속 나오겠지만 히틀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 정치적, 역사에 대한 뭐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연설은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쭈뼛거리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죠. 시원치 않게 기획되고 그냥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은 쿠데타는 진압당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게 기회가 돼요. 사실은 사실 반역자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뭐 엄청난 중벌을 받는데. 보통은 이걸로 끝나죠. 정치 인생이 끝나게 돼야 되는데 쿠데타에 실패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재판이 진행되죠. 이 재판을 이용하죠. 거기서 또 언변이. 그래, 이거 내가 다 주동한 거야. 내가 다 한 거고 나는 새로운 독일을 원했고 지금 봐봐. 이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나한테 권력을 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러자 오히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아,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막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개판이 됐는데 쿠데타가 마음속으로는 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했는데 자기를 인정했어. 인정하고 난 후회하지 않는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죠. 결국 법원이 결국은 여기 극형 같은 걸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5년형을 선고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전국에서 팬레터와 꽃다발이 수북히 쌓이고 간수들이 큰 방을 마련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히틀러는 5년을 다 살지 않고 1년 9개월 만에 나와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히틀러가 놀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요. 책을 써요. 아, 그게 나의 투쟁인가? 그게 나의 투쟁이죠. 나의 투쟁. 아, 예. 그 책이 사실은 이후에 이제 모든 이 히틀러의 악행이 일어날 때 근거로 삼았던 법전이 바로 나의 투쟁이에요. 인류 역사상 인쇄물로 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두 권의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악마의 망치죠. 마녀의 망치하고 이 두 권의 선택. 나중에 독일의 모든 가정에 한 권씩 있게 되고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독일에서는 나중에 성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정말 편견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미화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교양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책을 사람들이 보고 그 책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책도 그렇게 잘 썼나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준 거죠. 사람들이 믿고 싶은 말을 쓴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진실은 성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성실하게 할 필요 없이 나쁜 놈은 있다. 그건 유대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뭐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대담한 거짓말일수록 사람들은 더 잘 믿는다. 어쨌든 히틀러한테는 그 쿠데타 시도가 자신을 전국구 스타로 만드는 계기가 돼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히틀러를 총통의 자리로 보내게 되는데 1929년 10월 뉴욕의 증시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죠. 당시 독일도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데 사실 이런 위기에 봉착하면 할 일이 많거든요. 뭐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줄이고 그다음에 임금을 뭐 세금을 높이고 이런 많은 정책들을 해서 이 위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하려면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근데 의회에서는 뭐 이걸 논의하긴커녕 맨날 파당 싸움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이걸 놓쳤을 리가 없잖아요. 거대한 대중 집회를 열어서 이거 봐라 무능한 정권이 오늘도 또 분명 법안 통과 못하고 서로 지들끼리 싸울 거다 막 하면서 선동을 하자 나치에 대한 인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동 안엔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 사이에 실제를 껴넣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게 사실을. 사실 이 위기가 터지기 직전만 해도 나치당에 대한 지지율은 2% 근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위기를 통해서 2%였던 나치 정당이 20%로 확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게 40%가 되고 그쯤 되자 이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히틀러는 이제 수많은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긴급한 상황에 있다. 일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언론, 집회, 결사 이런 자유 다 일단 무시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불과 한 1년 반여 동안 수많은 법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정당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하는 신당 창당 금지법,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독재에 대한 기반을 다 준비해놨네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이 이게 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싶으면은 그래? 국민투표할게. 국민투표를 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할 때 또 엄청난 선동을 하고 또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엄청난 지지를 또 해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평소에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했다가도 통과되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거를 등에 업고 계속 지지율을 높여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대통령직까지 다 겸직하면서 총통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총통이구나.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총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결국은 이 독일이 위기에 처하는 것이 히틀러에게 아주 행운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남들의 혹은 자신 국가의 불행을 먹고 자라난 괴물이네요. 진짜.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찌질한 사람이었는데 뭐만 하면 국민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엄청 자기 자신이 고양됐을 것 같아요. 그 전쟁 중에 히틀러가 그 매일같이 뭐 이렇게 작전을 짜고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게으르고 그 이후에도 보통 아침 늦게 나오고 점심 때 어슬렁거리고 나와가지고 신문 좀 보다가 중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좀 읽다가 뭐 대충 이건 뭐 대충 옛날 한량 때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예. 당시 총통 관저에서 일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요청에 대한 우리 히틀러 총통의 의사는 정확히 뭘까 생각을 해가지고 몇 번씩 물어보는데 답을 안 주기도 하고 자기도 애매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도 잘 모르는 거지. 이렇게 히틀러의 쭉 얘기를 들으면 항상 우린 그런 생각이죠. 그 역시 정말 평범하고 아니면 평범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일 텐데 왜 그는 갑자기 리더로 보이게 되고 거의 우상화될까? 이 작업을 우리는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항상 그것의 문제죠. 맞아요.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단지 그렇게 선동하는 능력만 가지고 그건 바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협조했기 때문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가들도 있고, 그 소위 말하는 권력가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일단 이 당시 이 독일의 상황에서 지배 세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공산주의 혁명이래요. 이 1920년대의 유럽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혁명이 막 일어나서 거기 왕 다 죽이고 뭐 귀족들 다 죽이고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진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저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당시 권력자들, 자본가들은 가장 두려운 게 공산주의 혁명이고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싫은데 저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럴 때 히틀러의 적이 바로 공산주의자였거든요.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쓸어버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죠. 우리가 쟤를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히틀러를 데려다가 표를 다 얻어서 권력을 잡고 보아하니 히틀러는 바보 같으니까 얘는 적절히 한 1, 2년 데리고 놀다가 얘를 제거하고 우리가 이 권력을 갖자. 근데 사실 이것이 20세기에 벌어진 독재자가 들어올 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태인에 대한 건데 유태인에 대한 그 반감 정서는 놀랍게도 독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유럽에 되게 팽배해 있었고 원래 유럽에서는 이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유태인들이 언제나 독내북이었어요. 유태인을 그 학살하는 것도 우리는 맨 마지막에 그 가스실 얘기만 다 알고 있는데 정권을 잡은 건 32년이잖아요. 가스실 얘기는 40년이기 때문에 10년의 갭이 있어요. 그 1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괴롭혀서 결국 학살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민권을 박탈, 시민이 아니면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다음에 그 공직자를 다 쫓는, 그러니까 공직에 못 나가요. 그러면 일단 공무원들부터 실업자가 돼. 하지만 새로운 직업은 가질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쓰레기 청소만 가능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얘기하거든요. 불결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체포에 가면은 일부러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 사용하게 해요. 그럼 그 안이 똥오줌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둬요.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를 격리시키고 캠프에 보내고 조직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 별을 달게 하잖아요. 네. 별을 단 사람들은 누가 때려도 괜찮아요. 길을 가다가 막 수염을 뜯기기도 하고 경찰력이 보호하지 않아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계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미 학계에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이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었고요. 양제카가 만든 수많은 과학자들 다 유태인을 안 찾기가 어려울 만큼 유태인이 많아요. 특히 물리학의 역사에는 유태인 천지이고 파인만도 유태인이었고요. 다 유태인들인데 이들을 다 제거한다 그러자 만세를 부르는 거죠. 자리가 생기죠. 지금 계약직 연구원으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출근하는데 학생들이 돌 던져요. 유대인 떠나라 돌 던지고 위대한 그 철학자 이런 책들을 다 모아다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베를린이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독일 각지에서 해요. 나의 투쟁의 정신에 따라서 아리아인을 병들게 하는 철학을 만든 지식인들의 책들을 다 불태워야 한다. 민주주의고 투표를 하고 과학을 발전시킨 합리적인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을 박멸해야 되는 종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단지 생각을 약간 바꿈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 사람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위험하다. 저는 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독일이 문명화된 나라 그리고 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도 그걸 믿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뭔가 나쁜 짓을 국가가 저지르고 있다고 들어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 누군가가 개인의 일탈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국가적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매번 이렇게 독일 총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유태인 묘지에 가서 헌화하고 사죄하잖아요. 오늘 천천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누구 한 명의 일탈이나 광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독일 국민들 전체가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는 거가 오늘 제가 들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과의 의미는 히틀러를 대신해서라기보다는 독일 전체 국민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여져요. 그게 사과의 의미도 있겠지만 기억하는 의미도 큰 것 같아요. 이런 상징성이 있고 이것은 인류가 저지른 정말 우리의 흑역사였고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기억해야 된다. 그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게 워낙 누리다 보니 그냥 이 체제가 굴러간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기를 멈추면 이 제도가 의외로 단단하지 않아서 바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잊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유럽의 전선, 참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죠. 전쟁이 시작된 거는 여름이었지만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각국이 주장하면서 엄청난 군대를 퍼붓고 그다음에 서로 엄청난 그 포격도 하면서 초반에 많은 사망자가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불과 몇 개월인데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100만 명의. 모두 지쳐있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이 끝난다더니만 웬걸 보아하니 이 한겨울을 이 전선에서 땅바닥에서 참호하고 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전선에서. 독일 쪽 진영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 거죠. 고요한 밤.
그걸 듣던 영국 군인들이 자기들도 이제 마음이 이제 찡해져가지고 그 노래가 끝나자 이제 이어서 노엘 노엘 하고 노엘 같이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결국은 다 같이 함께 성가를 막 부르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병사들이 참호에서 일어나서 서로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Merr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Frohe Noel.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축구 게임도 하고 다음날 날이 밝자 음식을 가져가서 나눠 먹고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당시 쓴 기록을 보면은 이제 일기장 같은 거나 편지에 남은 기록을 보면은 아마 지금 이 순간 12월 25일 전선의 군인들에게 물어봤으면은 우리는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 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전선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사령부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서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12월 29일 날 독일군 전 부대의 참모부에서 특명이 하달돼요. 적군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는 자는 군법 회의로 최고형을 때리겠다. 즉시 죽인다는 거죠. 즉시 사살. 바로 영국도 바로 명령을 내려요. 그랬겠죠. 그 이후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끔찍한 전쟁이 다시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915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사령부에서 특명을 내려요. 적을 향해서 막대한 양의 포탄을 퍼버라. 실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의 적개심이 최대에 달할 정도로 폭탄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 전해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중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소수의 사람들은 적개심을 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싸우게 만드는 거고 평화의 기운이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데 실제 전선에서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싸우기 싫어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적에 대한 적개심이 커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상대는 되게 추상적 존재고 그렇죠. 최전방의 사람들은 사실 서로 쟤도 사람이네? 그렇죠. 쟤도 누가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고 형제가 있고 살고 싶어하고 우리 같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만나면. 그래서 만나야 돼요. 서로 얼굴을 맞댈 때 인간은 금방 서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본능을 일깨우는 거죠. 다시 일깨워서 잠시였지만 서로 전쟁이라는 걸 잊고 상대를 인간으로 느끼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산타클로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이분이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자기의 체험 수기를 쭉 일기 형식으로 써요.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우리는 번역이 돼 있어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써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고. 실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달력이 있었던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신과 의사. 예. 이게 이 사람은 의미치료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의미치료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아무것도 못할 때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그 의미를 줬을 때 이들은 생존하더라는 거죠. 이분은 1942년도에 강제수용소로 추방을 당하는데 3년 동안 4군데로 옮겨요. 아이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을 보면 딱 보인대요. 담배가 아주 소중하거든요. 네. 담배가 스프하고 바꿔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 곧 자살할 사람이에요.
스프를 안 먹는 거죠. 예, 스프도 안 먹고 있는 담배 펴버리고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나지도 않고 눈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가 싼 똥 위에 그냥 누워 있더라. 그러면 죽더라는 거죠. 다 포기한 거죠. 어떤 사람은 꿈에 음성을 들리는데 너 나한테 물어보면 한 가지 얘기해 줄게.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때가 3월 30일, 네네. 45년. 그러니까 3월 30일 기다려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는 29일까지. 갑자기 29일부터 이 사람 열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발진 디프스가 각화되죠. 결국 30일 날 결국 사망해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보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낙관적 희망. 나는 언제까지는 전쟁이 끝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때가 되면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면서. 정신력이 무너지는 순간 육체적 질병은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못 나갈 수도 있고 전쟁이 안 끝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신라 같은 희망을. 깨알같이 씁니다. 기억나는 대로. 그걸 기록을 하고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뭐 영화나 뭐 이런 소설 이런 데에서 보면은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뭐 수용소나 감옥이나 이런 데 안에서 그 주인공이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소소한 목적이나 뭔가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확실히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몇 년을 그 의미치료라는 학회도 만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수용소를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이론은 내가 그전에도 준비를 해봤었지만 진짜로 내가 들어가 생활해본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한 권의 책으로 항상 냅니다. 다 기억하고 나온 거군요. 예. 하나하나 다.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And if there is a meaning to fulfill, if he's aware, if he becomes cognizant of such a meaning, he's ready to undergo tension, stress, and so forth without any harm being done to his health.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 치료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뭐랄까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저희 아마 나이대 동나이대 친구들일 것 같은데 삶에 꼭 의미가 뭐 있어야 되나? 뭐 너무 과다한 의미를 스스로 부과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많이 하고 되게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미 치료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뭔가 베스트셀러를 남기겠어 이런 의미 치료는 아닌 거죠.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큰 일을 해내고 누구한테 주목받는 일이 아니고 지극히 나만의 의미, 너가 갖는 너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큰 건 아니에요. 지극히 나만의 의미. 그 남준 씨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갖는 것 자체가 되게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얘가 되게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하잖아요. 너 삶의 의미가 있어 없어? 네가 진짜 좋아하는 네 꿈을 찾았어 아니야? 고통을 주는 이걸 거죠. 굉장히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 프랭크 박사가 아주 그런 걸 지적을 해요. 네네. 모든 사람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잃은 사람들, 신경증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한테 의미를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분들. 저는 아까 그 남준 씨가 한 얘기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젊은이들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어떤 심리학적 기법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사용된단 말이에요. 자기주도라던가 자기주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또 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걸 안 하고 있을 때 부모들이 여러 접근법을 써요. 너도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건 되게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공부가 싫을 수는 있어. 하지만 너도 그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애가 처음에는. 공감하는 것 같잖아. 그건 너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어때? 공부 다 하면 할 수 있어. 그것보다 더 나쁜 게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 그렇죠. 나 잘 되려고 그런 거니? 그래, 너 좋자고 하는 거라. 나를 어떻게 안다고. 모르잖아요. 젊은이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했을 때 부정당한 경험이 많고 그거를 말했을 때 이것도 나한테 의도가 있는 거 공부시키려고 아닌가.
그럼 이우 교수님의 직업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삶의 의미를 근데 적용하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이 자꾸 눈에 보여 이제. 유족분들. 네. 가족들을 눈에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들은 돌연한 사망들이고 어떤 때는 이분이 원치 않는 타인이 개입됐다는 강력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트라우마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보이더라고요. 들어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환자를 직접 신체를 진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기적을 하면서 이분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기적처럼 생존하기도 하고 헤어날 수 없는 과정에서도 그래? 삶이 나한테 이렇게 던졌다면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난 얘기할 거야. 그 대답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이분이 제일 잘 알려진 건 제오도살장이라는 소설을 쓴 게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이 흑역사 때문에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 작가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 1922년에 태어났고 미국으로 이민 온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922년에 미국에 있는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 독일에 대한 어떤 혐오의 정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게 생존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독일의 뿌리가 있었다는 걸 잊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독일어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까 얘기한 전쟁 끝나고 독일이 지금 막 한참 그 협정을 지키지 않고 이래가지고 막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을 때의 미국에 사는 독일인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이민을 온 건 그 전이었지만 지금 와서 뿌리가 독일이냐라고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냥 미국 사람이야.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연합군이 파병이 된 거예요. 그 연합군 소속으로 독일에 이제 파병이 되게 됩니다. 되게 묘하네요. 네, 그런데 최전선에 막 배치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포로가 됐죠. 잡혀버리고 말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독일군의 포로가 돼서 사실 자기 독일 뿌리가 있는데도 그렇죠. 네, 이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포로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드레스덴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드레스덴이 당시에 약간 공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드레스덴에 이제 엄청난 폭격이 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연합군이 드레스덴에 폭격을 한 건데 이때 사실 거의 핵무기를 쓴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엄청난 사망자가 났대요. 사실 드레스덴 폭격으로 인해서 거의 도시가 전체가 다 폐허가 됐고 완전히 불타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서 살아남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 포로들이 지하 3층에 있는 고기 저장소에서 피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하 3층에 있는 고기 저장소로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끔찍했대요. 왜냐하면 막 도축한 돼지, 소 이런 게 막 통째로 걸려 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굉장히 끔찍한 곳이었는데 밖에서 뭔가 이렇게 쿵쿵 소리가 막 나고 우리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거기서 격리된 상태로 한참을 지내다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이 작가의 표현은 달처럼 돼 있었다고 했어요. 도시가 완전히 회색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타 있고 어떤 곳에는 얕은 지하에 사람들이 피신을 했는데 앉은 상태로 돌아가신 사체들이 막 있을 정도로 너무 일시에 막 폭격이 퍼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까 이 도시,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가 저랑 관계 있다고 하신 이유가 제가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있었다 그랬는데 독일에 거기 사람들은 이 폭격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죠. 그래서 폭격을 할 곳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45년이면 마지막 해인데 전쟁이. 네, 맞아요. 이때는 벌써 이제 소련군과 이쪽 연합군이 거의 독일을 거의 다 점령 지점까지 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피난민들이 막 마구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 생각은 그때 난민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몇 개를 폭격을 하면 난민들이 우왕좌왕할 것이고 그게 적의 후방을 교란시킬 거니까 전세에 도움 줄 거다는 판단하에 민간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도시를 골랐어요. 그래서 베를린 뭐 몇 개 골랐는데 그 중에 걸린 게 드레스덴이에요. 그래서 그 학살 같은 거예요. 근데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그런 폭격을 대비해서 이미 전쟁이 6년, 7년째잖아요. 이 지하의 벽들을 가벽으로 해놨대요. 다. 여기가 만약에 폭격을 당해서 무너지면 옆으로 이동하고 피해 이렇게 투신할 수 있게. 네, 또 가벽들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더 재앙이었던 것이 여기가 만약에 폭격을 당해서 무너지면 옆으로 이동하고 피해 이렇게 투신할 수 있게. 네, 또 가벽들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더 재앙이었던 것이 이게 폭격이 끝나질 않으니까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로 모이고 결국은 이제 몇 군데로 몇천 명씩 모이게 돼요. 작은 공간에 수천 명이 모였지만 폭격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숨은 막히고 열은 계속 나중에 이 지역이 온도가 거의 몇백 도에 달하는 상태로 몇 시간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죽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 살아요. 그 48시간을 폭격을 하니까 살아남을 그냥 수가 도로 없죠. 살아남을 수가 네. 없죠.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굴을 하는데 그 보통 시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몇천 구씩 계속 발굴가 되는데 피하면서 피하면서 몰렸기 모여서 때문에. 정말 참혹한 기억이라 그래서 네. 매년 그 폭격 날 일이 되면 드레스덴 국립극장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진원곡을 연주해요. 진원곡을 연주해요. 그래야겠죠. 연주하는데 보통 공연 끝나면 이제 그 지휘자가 뒤로 돌아서 인사를 하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주회가 끝나면 지휘자는 그대로 가만히 서 있고 그 상태로 모든 청중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요. 네. 기립을 한 다음에 박수를 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서 있어요. 그것이 이 도시가 매년 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지금 수준의 전쟁 범죄 수준의 폭격이죠. 민간 거기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냥 말 그대로 초토화를 시킨 것이고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히틀러 얘기하면서 독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잖아. 방관했거나 암묵적으로 협조했거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그렇게까지 학살돼야 됐느냐. 우리가 패자에 대한 정의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근대 형법의 정신이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우리가 함족을 멸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뭐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연합국은 좀 너무했다. 커트 보네것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네, 이 보니거시가 자기는 이미 전투에서 한번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또 아군에 의해서 그렇게 강한 폭격을 입어야만 했고, 폭격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나와 보니까 너무 잔혹한 풍경을 맞이해야 됐고, 거기서 그 속에 있는 시체들을 막 복구해야 되는 그런 작업에 투입이 됐잖아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22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고 너무 잔혹한 참상을 보고 돌아온 거죠. 아 세상에. 이 사람은 아마 이 PTSD로부터 평생 자유롭지 그랬을 못했을 것 같아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고 내가 막 다시 그 전쟁에 간 거 나가 같고 어디서 쿵 소리만 나면 막 다시 그 전쟁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나고 아마 평생을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은 한 개인인 거죠. 보통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으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데 굳이 이 기억들을 다시 소환해서 왜 소설로 쓴 걸까요? 아마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어차피 PTSD 환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안 쓴다고 해서 글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실은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진화 과정이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겪지 않도록 계속 그걸 기억하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상기시키고 안 쓴다고 해서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데 오히려 쓰면 이게 객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글을 이용할 때 자신의 생각을 눈앞에 늘어놓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있는데 잊어야지 하는 거랑
이걸 써놓고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내가 잊어야 될 네. 대상이라는 명확하게 그럼요. 이걸 실제로 만드는 것도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치료는 그렇게 않을까. 하죠. 그렇게. 그리고 썼을 때 소설로 하잖아요. 그걸 독자가 읽고 훌륭한 작품이다, 감동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자기의 생각해요. 자기가 겪었던 고통이나 감정을 공감해 주는 나누고 저도 처음에 작가가 됐을 때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잘 쓰진 않지만 그런 걸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근데 쓰기 전에는 쓰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고 아무한테도 말한 적도 없지만 써도 되나 막 이러면서 해서 내놨는데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재밌네. 부분이 어느 소설의 몇 페이지인가요? 글쎄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번 소설 작가님 잘 읽었습니다. 뭐 이번 잡지에 실렸던데 읽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고 나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구나. 요거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자기 자신의 PTSD를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 소설이 나온 거는 69년이에요. 이 소설을 발표했을 때는 또 베트남 전쟁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전쟁에 가서 너무나 그 참혹한 것을 알았고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전을 반대하면서 소설을 발표하고서 굉장히 이제 스타 작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전을 얘기할 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보니것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다. 나다. 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으니까. 이 치유가 전쟁 많이 됐나 때문에. 봐요, 그 양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드라마가 있었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 그러니까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사실 제목이나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우울한 소설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실제로는 되게 웃겨요. 어깨? 이 모든 상황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이제 뭐 군대에 끌려갈 때 자기가 얼마나 허접한 복장으로 끌려갔는가. 그런 걸 묘사를 막 디테일하게 하고.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가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다시 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광경에서 자기가 얼마나 꼴이 우스운지 그리고 또 이 사람 굉장히 아직 전쟁에 대한 마음의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끌려갔기 때문에 되게 겁이 많고 약간 찌질한 상태잖아요. 아, 그러면 재밌어요. 그거를 이제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고 막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들이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니까. 낙오되면 안 되니까. 장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려주면서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더 살려줘야 되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풀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슬픈 광경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인생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죽음을 굉장히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작품이라면 본인 스스로 하면서 치유가 됐을 법도 한 느낌이 드네요. 그 제가 이제 책에 관련해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 주인공은 검안사였기 때문에 자기 진료실 벽에 이제 뭘 걸어놨는데 거기 걸어놓은 문구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나인홀트 리뷰어의 이제 그 문구로 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뭘 바꾸려고 하다가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기도 하고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묵묵히 살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를 집어삼키도록 두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멋진 부분인 것 굉장히 같아요.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것이 재밌는 점은 그런 다음에 바로 유머로 이어지는데요. 주인공 이름이 빌리인데요. 빌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다.
사실 아무것도 시간이지. 저 이해하는데 좀 걸렸어요. 뭔 소리지? 하는데 사실 다 그런 바꿀 수 없는 지혜들이 안 거고. 되게 센스 넘치는 표현이네요. 네, 그런 식의 약간 자조적인 유머, 미국 블랙 유머의 대가로 꼽히는 분 중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참혹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러면서 웃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계속. 김영하 작가님하고 이 네. 커트 보니것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분도 저랑 같은 날 태어났나요? 아니요. 언제세요? 11월 아니죠. 11일입니다. 진짜요? 11월 11일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11월 11일. 아, 그래요? 와. 커트 보내것하고 제가 또 이어지네요. 맞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커트 보내것도 그래요? 11월 11일생으로 알고 작가를 있고요. 양산한 날이 많네요. 별자리가 그때 괜찮았나 보죠. 아니 그 11월 11일 어떤 연필을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아픔이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는 거죠. 네. 여러분 생일을 뺏긴 사람의 고통을 아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 상품이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놈의 제 생일이 빼빼로가 사라지고 모든 선물은 빼빼로만 오고. 하여튼 아 그렇구나. 공통점은 그거 말고는 뭐 잘 모르겠고 저는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네. 연합군으로 참전해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저걸 쓸 수 있었거든요. 그 드레스덴 사람들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은 어떤 죄와 이런 과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대신해 주는 게 작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커트 보내기 것이 저기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이 책의 전체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백과사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백과사전에 있는 구절이라고 인용을 하면서 이제 작가가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우주는 굉장히 넓은 곳이어서 우리 아빠랑 친구네 누구네 아빠가 둘 다 아주 완벽하게 옳은데 서로가 보기에는 서로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명의 아빠가 만나면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싸울 것이다. 하지만 우주는 너무나 넓은 곳이어서 두 명의 아빠가 다 옳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작가가 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주라는 약간 아주 거대한 규모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 나도 오를 수 있고 남도 오를 수 있고 우리 다 오를 수도 있다. 어떤 한마디로 뭐 좁은 데서 그렇게 니네끼리 싸우지 마라. 쓸데없는 거로. 우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잘 기억나는 건 마지막에 이분이 갇혀있던 곳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나와요. 근데 세상은 아무 변화가 없고 새가 지지배배 웃고 있더라.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못 볼 수 있다. 가볍게 떠 있을 때 우리 문제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가벼움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래서 작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땅 위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나중에 이 참상을 그 새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새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세 분이 뭐 회의를 하고 오셨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맞아요, 이어지는 맞아요. 이야기였다. 이 모든 것은 광기, 불안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인류는 왜 계속 이런 흑역사들을 반복하는 걸까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해요. 저는 사실 선사시대 이래로 결국 인간은 본질이 변하지 않은 게 아닐까. 눈으로 보이는 문명과 이 과학 기술은 발전을 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은가 봐요. 제가 끝없이 저를 좀 성찰하고 사유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이 기원 정도로 파장을 일으키고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는 발표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발표하시겠어요? 일단 천문학자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사실 우주는 없었다. 예를 들면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 본 결과 다른 생명체다.
달은 암석이 아니고 생명체고 우리는 달이 꾸는 꿈이다. 근데 그걸 알려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그 정도 되면은 당연히 발표해야죠. 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아니 현실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에 견줄 만한 예는 그거는 없는 뭐 거 이런 같아요. 사건이 없는 것 이 같아요. 진화론의 출간에 견줄 만한. 일반인들은 지금도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에도 일반인들을 대거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요. 이게 뭘까요? 어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냐면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생학 같은 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바로 네, 그거죠. 강한 네, 것들만 네. 살아남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또는 이걸 거꾸로 보면 살아남은 것은 왠지 강한 것이고 이걸 인간 사회로만 좁혀서 보면 가장 지금 우월한 백인들이야말로 살아남을 마땅한. 가치가 있는 네. 그런 어떤 인종이고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인종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한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가던 딱 맞는 유럽에게 아주 필요했던 타이밍. 열강. 어떤 사상이었을 수도 있던 그렇게 거예요. 쓰일 수도 있었겠어요. 다윈 자신은 알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려했거나 우려했죠. 아 그런가요? 네.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라는 단어를 초판본엔 쓰지 않아요. 에볼루션. 영어로 에볼루션인데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 에볼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정확하게는 그 디센트 오브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화를 아주 완곡하게 풀었네요. 예, 완곡하게 네. 이것이 왜냐면은 그 에볼루션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 네. 뭔가 방향이 네.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로 착착 붙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어로 귀착됐는데 후회하죠. 이걸 나중에 후회하고 뒤에는 쓰긴 쓰는데 계속 안타까워해요. 아. 여기에는 어떤 나아진다는 진보한다는 개념은 없다. 그 전에 제가 히포크라테스 때 인간을 사랑하는 곳에 의술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 사랑이 없이는 전문가적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고 이런 것이 전문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문화되는 것은 옆 경계선을 모르잖아요. 옆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난 이 영역에만 할 거야. 네. 이렇게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실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게 독가스를 만든 화학자가 있고 인체 실험을 했던 의사가 있고 네.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그 샤워실에 집어넣은 사람만 있고 죽은 유대인에서 옷을 벗겼던 사람이 있고 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파편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대로 악의 평범성에서는 각자가 그 위치에서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악이다. 네. 악은 참 평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국가수 내에서 법과학부나 법생물학이나 이런 쪽은 주어진 샘플에 대한 DNA만 보내면 돼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서로의 영역이 참 깔끔한 것 같지만 이 제 동료는 이제 굉장히 궁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97년도, 8년도 때는 강간 사건 각 경찰서별로 오죠. 국가수는 해당 경찰서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유전자 분석을 잘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컴퓨터로 쭉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광주 서부경찰서든 전주에는 경찰서든 모아서 그거에 대한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범인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동일 범인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공조 수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관할 어떤 영역. 그렇죠. 네. 어떤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성과를 갖고 다투는 거고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범인이 예를 들자면 이쪽 경찰서에서 몇 건의 강간 사건이 있었다 치면
자기는 못 잡고 있는데 다른 경찰서에 있는 건하고 맞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이 사람은 연결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건들을 풀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면 자료를 객관화시켜 모아본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요. 이게 전문 영역을 보면서 전문화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고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이 결국은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남수라는 그 박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선가 거대한 거인이 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어떤 하나의 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자기 책임의식을 느끼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전문가적인 영역의 사랑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마치 아까 악의 평범성이랑 대비되는 것 같아요. 선의 평범성. 선도 역시 수많은 모르는 개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작동이 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기도 해요. 전에 그것도 절판된 책인데 인비지블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혹시 보셨어요? 근데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딱 그 조남수 박사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화려하고 자기를 알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콘서트장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들. 사운드 그런 엔지니어. 사람들. 그다음에 공항의 신호 체계를 공항에 이렇게 예를 들면 게이트로 가는 곳, 짐 찾는 곳 이런 거 사인들을 설계하는 사람 있잖아요. 디자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교정 교열 보는 사람 있잖아요. 뉴요커에서 마지막 오케이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를 내는 사람. 팩트 체크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 책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잘할 때는 눈에 띄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할 때만 눈에 띄어요. 그러네요. 콘서트에서 음향을 실수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들려? 이러면서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잘 되고 있을 때는 오직 가수에게만 딱 집중할 수 있죠. 공연자에게만. 그리고 공항도 신호 체계가 잘 돼 있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짐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되면 엉뚱한 게이트에 가서 이거 도대체 누가 이따위로 만들었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들이 일을 잘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있는지도. 근데 이 사람들이 못할 때만 눈에 띄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나 이제 이런 걸 연구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있어서의 완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동료들의 인정을 굉장히 큰 보상으로 삼는데요. 그게 참 멋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바로 딱 과학자 사회예요. 그래요? 그 이렇게 밖으로 두드러진 사람들만 눈에 띄어서 마치 모든 상대성 이론을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개인이 다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과학이야말로 정말 이 집단 지성이 하는 거거든요. 저도 연구를 할 때 느끼는 거지만 그 수많은 그 중간 과정들을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자잘한 계산을 다 해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까 그다음 스텝으로 컴퓨터들처럼. 그렇죠. 그 갈 수 파일만을. 맞아요. 정확히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렇게 숨어서 모르는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집단이 이제 흔히 이제 테크니션이라는 분들이에요. 물리학자들은 멋있는 실험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하지만 이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뒤에서 수많은 전기 배선과 다음 진공 장치 뭐 수많은 테크니션들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약간 다르게 느꼈던 것이 이 테크니션에 대해서 특히 유럽 사회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MIT나 이런 좋은 대학들은 정말 뛰어난 공작실에 수십 년의 그 장인의 기술을 갖고 있는 뭐든지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도면을 대강 쓱쓱쓱쓱 그리면은
그걸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내 손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4명 만들었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고 야 멋있다. 비록 논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네. 그 긍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과학자들이 그들을 다 인정하죠. 그래서 그 막스 프랑크에서도 그런 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은 전체가 모여서 다 은퇴식도 하고 그랬었어요. 과학자만이 아니라. 너무 멋있다. 사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많은 일을 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대우가 그 유럽이나 미국에 있을 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울 때가 많아요. 네.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좀 전에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만 들어봐도 아 이분들에 대한 리스펙이 느껴져요. 대단한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 우리가 사실 업계에서 보면 좀 존경스럽기까지 그렇죠.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자의 분야에서 아 나 이분은 동료지만 내가 진짜 존경스럽다.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편집 감독님 너무 존경해요. 제가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쭉 함께 해온 네. 분이고요. 시나리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무엇이 부족한지 잘 짚어주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영화 편집을 하면 사실 시나리오랑 어떻게 다르게 편집이 되는지 잘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은 정말 세련되게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컷의 순서가 네. 바뀌면 이게 더 웃겨. 70%의 사람들이 웃을 거야. 하지만 이걸 뒤에 조금 늦게 해놔. 그러면 한 30%만 웃을 수 있어. 네. 하지만 이게 더 세련돼 전체로 있어. 볼 이 앞에 많이 웃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40%만 웃어도 된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가르침들이 경험에서밖에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멋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컷이라도 컷의 길이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죠. 되게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뒤에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런 종류의 배움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거잖아요. 인격을 통해서 온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서 읽거나 책에서 읽거나 그렇죠. 이런 배움이 그건 아니죠. 아니라 사람한테만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이렇게 음향 하시는 거기서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녹음하고 이런 걸 가창하는 사람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되게 공학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모든 음악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이분들의 노고가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피드백을 들을 때도 막 이게 뭐 저역대가 고역대가 이렇게 하다 보다는 뭐 이게 좀 플랫하다든지 네. 아니면 좀 공간감을 좀 넣어달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래서 피드백 할 때 최대한 뭔가 좀 잘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쨌든 막 되게 그냥 아 이거 좀 뭔가 좀 사운드가 좀 뭔가 좀 땡땡하게 좀 이렇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렵죠. 예, 예. 표현이.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막 샤하고 막 이렇게 땡 하다가 이렇게 팍 터지고 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쨌든 뭔가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클라이언트로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는 네.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럼 교수님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신 이 조남수 박사님 옆에서 이제 동료로서 사실 우리 이런 분들이 옆에서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는 어떠셨는지 이 조남수 박사님을 보고 굉장히 차이해요. 어디 나서는 걸 좀 싫어하고, 샤이하시고. 예, 정이 많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니까 직위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굳이 경쟁해서 예, 예. 내가 더 뭐 이런 건 없고 내가 지금 이걸로 한 걸로 난 만족하는 거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노하우를 많이 알아야 되나 보잖아요.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네. 요즘은 저는 쓰는 단어가 노후라는 표현을 해요. 노후. 누구?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기존의 공장을 좀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최신식으로 했어요. 네. 아주 정말 자동 공정으로. 그러나 불량품이 더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더 낮게 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실은 그전의 공장에서는 한 사람이 그 틈을 메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 이 틈을 자연스럽게 메꾸고 있어서 이건 의미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설계를 했던 거죠. 결국은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 전문화되는 세계 속에서 그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메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우리는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봐진다. 맞아요. 그래서 노하우보다는 이제 그 조직의 관리나 누가를 할 때는 노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 메꾸고 있을까 우리가 볼 그런 때. 분들이 어떤 본인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간극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그 당연한 걸 보죠. 예 맞아요. 우리는 또 평범한 일상이 멈췄을 때 비로소 그게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퍼즐을 맞추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늘 네. 예 조남수 박사님. 너무 예. 감사해요. 인비지블이네 정확하게.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원래 이렇게 싫어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자기보다 다 남들이 더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더 잘하는 분 이렇게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생각하시네요. 와 너무 멋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 조직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요. 당연히 우리는 있을 우리 것 같아요. 공동체는 그래서 굳건한 것이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김상욱 박사님도 그렇고 이유 박사님도 그렇고 이제 사랑하는 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박사님들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가치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소에 박사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또 사랑하시는 조남수 박사님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빛이 난다는 것은 스스로를 태운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제 저쪽으로 보고서 영상 편지 같은 걸 해주시면 어떨까? 이게- 영상 편지. 이게 우리가 실은 아까 이 조명도 있었지만 조명을 담당하는 분은 필히 조명 뒤에 있어야 돼요. 조명 안으로 들면 자기는 존재 가치가 아닌 거죠.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 국가수의 많은 사람들은 결코 제 일선에서 누군가를 또 빛을 받지 못해요. 항상 그 뒤에 있죠. 그 사명으로 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남수 박사는 끝까지 이게 말하는 초는 태워야만 빛이 나잖아요. 자기가 없어져야. 아마 본인이 타는 줄도 모르고 태우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참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서로 쑥스럽지만은, 그러니까 조 박사님,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한 속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를요? 네. 항상 요즘은 좀 그런 것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같이 했던 거지 저 혼자서 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아마 국가수에서 일하는 저하고 같이 일했던 유전자 분석하는 동료들은 진짜 열과 성의로 일을 했고요. 저보다 사실 능력도 더 좋습니다. 이호 교수님도 굉장히 대단하셨고요. 뭐 죽은 자들의 변호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서 지금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My sassy girl? 순댓국도 하나? 순댓국은 예. 꼭 스타들이야. 나는 잘 모르지.